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12시 반쯤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하는 건 25년 만의 일이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북핵 메시지를 내놓을까?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어떤 요구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침 추위가 시작된다는 입동인데요. 이미 한겨울 같은 남과 북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지독한 겨울을 불러오지는 않기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트럼프의 방한 소식부터 봐야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한국을 찾죠. 예. 외국 정상의 방한을 두고 이렇게 관심 뜨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고로 예우를 하는 국빈 방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중에 네.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국가에 대해서 국빈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게 한 번이라면서요. 네, 단 한 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 번의 카드를 쓴 거예요, 이번에. 고민 끝에 쓴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북핵 문제가 핫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를 넘어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요. 평택 미군 부대 또 용산 기지를 들른 뒤에 청와대로 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후 각계 인사 또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칩니다. 예. 국빈을 맞는 청와대가 그야말로 비상인데 근데 비상 상황이 또 있습니다. 비상 상황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집회 때문인데요. 찬반 집회가 한 100여 개가 지금 신고가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진보 성향 단체들의 같은 경우에는 노 트럼프 공동 행동을 꾸려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고요. 예. 또 저녁엔 촛불 집회도 이어지는데 청와대 방면 행진을 한다 이런 계획도 있네요. 반대로 대한애국당은 보수 성향이죠. 예.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최고 비상령을 내린 상태고요.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모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뭐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합니다만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댓글 수사 방해팀의 구속입니다. 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관여한 사건, 그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들 결국 모두 구속이 됐죠?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누구입니까?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예.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고모 전 국정원 국장 등이 구속됐는데요. 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거는 사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검찰 간부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네요. 예. 이들은 모두 국정원 내에 이른바 현안 TF를 꾸리고 조직적으로 댓글 수사 또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국정원 변호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어서 현지 검사가 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대체 억울하다는 또 편지를 써놓고 자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네.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고 합니다. 지켜보고요.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당입니다. 바른정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내용입니까? 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집안 싸움 이제는 국민의당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유성업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네. 지금이라도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꾀했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발이죠. 이에 대해서 독일 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안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아서요. 정상적인 문제적인 범위를 넘었다. 끝까지 같이 같이 못할 뿐이 있더라도 나의 길 가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렇죠. 유성애 의원한테 지금
답가를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하거든요. 아마 내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최대 현안은 북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보다 더 일본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일본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까? 둘째, 한미 FTA는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 것인가? 셋째, 요사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인가? 이거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대북 메시지. 저 멀리 미국 땅에서도 그렇게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던 트럼프인데 한반도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트위터에 대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과 함께 전망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케줄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건 정상회담하고 국회 연설 이 2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십니까? 근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와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비중 높게 거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 그 자체에 그 트럼프의 본심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무기를 팔자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북핵 메시지를 내놓긴 내놓을 텐데 북핵 문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그 내심에는 무기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그 성공하지 않았어요. 무기 팔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무역 역조 시정하라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 아베로 하여금 무기를 사도록 만들었는데 아베로서는 지금 뭐 그 무역 역조 시정보다는 차라리 무기 사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나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북핵 문제 핑계대고 무기까지 더 차가지고 군사대국으로 갈 일은 없고 특히 그 일본의 대중국 압박 전략 미국과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문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험악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도 어떻게 예측 못하고 저는 더더구나 정보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일본에서 아베가 최고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좀 더 조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비슷하게 전략적인 데는 끝났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략적 대화는 끝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저도 지금 저는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는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2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발언들은 워낙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정 장관님? 아니, 좋게 보면은 진짜 아주 예상과는 정반대로 아주 부드러운 얘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고 그러나 일본에서 했던 것만큼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일본에서 막 골프도 같이 치고 4번이나 밥도 같이 먹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보다 더 가까울 순 없다 할 정도로 친했는데도 무역 얘기 나오자 일본하고 우리의 무역 관계는 not fair, not open. 그러니까 페어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픈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압박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기를 팔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한테도 뭔가 그런 실리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한테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예. 비용 문제 이걸 이제 높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그러다 보면 문제. 결국 우리 국방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 심의 국회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지 않나.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도 그런 얘기. 지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국회 연설이 더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물밑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발표할 때도 그 발표의 조율이 어떤 그 수위 같은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국회 연설은 그냥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계방. 애드립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돌출 그렇죠. 발언이 막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분담금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걱정되신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려면은 북핵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죠. 북핵 상황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도로 안 좋은 이야기 어떤 그렇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면 또 일부 박수치는 국회의원들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요. 무력으로 우리가 공격하자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 치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애드립으로 이제 이게 뭐 한국이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 일본도 지금 무기 사는 이유가 뭐냐? 북한 때문이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압박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깜짝 놀랄 일. 대목을 걱정해요.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너무나 대화적인 유화 국면의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반면에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지금 열어놓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성 면에서 비율 면에서는 지금 그 두 번째 또 공격적인 얘기 그러면서 바로 무기 얘기를 바로 꺼내는 그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미 FTA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FTA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FTA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죠. 그렇게 다 물릴 가능성.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기는 조금 더 사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 그러나 압박과 제재 가지고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그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물밑 대화 이거 수면 위로 올려라 말이야.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번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북한의 미국 국장도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그동안에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자백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알려진 비밀이었지만 이제 양쪽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수면 위로 올리고 미국 그러니까 대화와 접촉과 대화를 시작해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북 대화에 어떤 물꼬를 좀 터봐야 되겠다. 특히 평창 올림픽 문제도 있고 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남북 대화를 해야 되겠으니 미국 간에도 대화를 하는 그것은 첫 단추를 좀 꿰줬으면 좋겠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의견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전쟁은 안 된다. 압박을 하되 전쟁은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화다. 이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번에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쟁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그것은 미국도 그 얘기 나오리라고 예상하겠지만 압박과 제재에 그동안에 동조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북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화 쪽으로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저는 좀 정리가 되네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는 사업가 출신이고 뭐 심하게는 이제 평론가들이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사꾼처럼 가는 곳마다 딜을 한다. 그런 어떤 실리 추구의 대통령이라는 거,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는 걸 깔고 이것이 북핵과 한미 FTA, 한중 관계 언급할 때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걸 계산해 넣고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물건을 좀 사주더라도 예. 무기를 좀 사주더라도 대화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대화 쪽으로 좀 넘어가자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야 돼요. 다른 뭐 아베는 할 일도 없고 예. 중국의 시진핑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는 할 겁니다. 예, 예. 뭐 중국이 미국 무기 살 일은 없지만은 예. 대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소위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예. 북한도 남북 대화에 상당한 정도의 성의를 보이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활용을 해야겠군요. 트럼프의 방안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애드립이 거칠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오늘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 이어지는 국회 연설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방한 소식으로 뉴스들이 거의 덮이는 분위기인데 네.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간 하나를 잡아 오셨네요. 네. 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예. 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이 전 세계 정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네. 예. 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에 본사를 둔 로펌 이 애플비가 67년 동안 관리해온 내부 파일 1,300만 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1,300만 건.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세계 67개국 언론사와 공조를 해서 이곳에 투자한 인사들의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이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명, 유명 가수와 배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이 조세회피처 명단,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67개국 언론사와 공조를 해서 네. 출연했고 67년 동안 관리해온 거고 67이네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명단에 들어있다면서요. 그 우아하고 약자들을 감쌌던 엘리자베스 여왕. 저도 좀 놀랐는데요. 명단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세회피처에 약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46억 원을 와.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왕실 자산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이번 아시아 순방에도 동행한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네. 이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예. 뭐 이렇게 해서 강요와 정치적 후원자 10여 명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수석 정치자금 모금책도 있고요. 록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 보노 이름이 있어요? 네. 팝스타 마돈나도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돈나까지. 한국인 명단도 있는데요. 232명이 있습니다. 예. 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현대상사, 효성그룹, 그리고 또 개인 명단, 법인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32명이 조세회피처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스공사도 있어요? 네. 공기업까지 조세회피처에다가 네, 맞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다. 참 그래요. 충격적인 뉴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계 정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정말 까도 끝이 없다입니다. 까도 끝이 없다. 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명단 정말 양파 껍질처럼 까도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네, 처음 아니에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명단을 공개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2013년, 작년이죠. 2016년 그리고 올해. 예. 2013년 처음 명단을 공개했을 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때 누구 들어있었죠? 너무 명단이 많아서 몇 명만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러시아 부총리 부인, 마르코스 전 필리핀 독재자 장녀, 몽골 국회 부의장,
등등해서요. 대통령부터 고위 강요, 재벌가의 이름이 줄줄이 당시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뉴스타파가 취재를 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네, 명단을. 맞아요. 조세 회피처에다가 돈 넣어놓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놀라운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과 효성, 그랬죠. OCI, 대한항공 등등 250명 가까운 재벌가 명단이 확인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 작년에는 파나마 페이퍼 파동이 또 터졌는데요. 이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곳에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모색 폰세카의 네. 내부 자료를 입수했더니 2013년 공개한 자료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매형 덩지아구이. 시진핑의 매형? 네. 이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원 씨가 조세 회피처의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서 또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닐 것 같아요. 아직도 분석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명단이 공개될 겁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채로 한강물 걸러내는 격이다입니다. 채로 한강물을 걸러내는 격이다. 네, 우리 음식할 때 사용하는 채 있잖아요. 걸러내는 거. 이걸로 한강물 걸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죠. 걸러내질까요? 그냥 빠져나오겠죠, 물이. 물론이죠. 이 조세 회피처 투자 명단을 적발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매번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엄청나게 큰 소란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별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크게 놀라진 않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할 정도 수준이 됐어요. 예,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매번마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럴 정도 수준이 됐으니. 정치인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013년에도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한국인 182명 명단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이 몇 명 될까요? 몇 명이나 돼요? 48명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전체의 0.5%인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명단 195명 명단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르고요. 이번에 공개된 명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막상 조사해보면 이중국 적자라고 해서 쏙 빠져나가고 깡통계좌라고 해서 쏙 빠져나가고 이미 투자하고 싹 흘러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쏙 빼가지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세법 적용을 또 받지 않아서 쏙 빠져나가고 모두 요리조리 법망을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찾아내도 끝이 없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 찾아내봐야 별 소득이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유리알 지갑인 서민만 불쌍하다입니다. 이 세상은 넓고 조세 회피처는 차고 넘칩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라서 조세 회피처로 규정한 곳이 36개국이고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곳까지 합하면 50개국 이상입니다. 와.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심지어 미국도 조세 회피 천국이란 말을 듣습니다. 미국도요? 주별로 한 3개 주 정도에는 거의 세금을 안 매깁니다. 탈세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구멍이 있다. 왜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한 주에 꽉 몰려 있을까요? 그런 곳이 세금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탈세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검은머리 한국인에 의한 조세 회피처 투자 금액이 640조 원입니다. 와, 전 세계를 다 합치면 3경 900조 원이라는 얘기, 9천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3조 9천억이 아니라 3경 9천조 원. 오랜만에 경단이 들어보네요. 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법인세 30% 꼬박꼬박 내는데 대기업은 조세 회피처를 돌아서 5%만 부담하면 되는, 그리고 직장인은 유리알 지갑인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야말로 조세 형평성이 다 무너진 거네요. 그럼요. 지난 6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외 탈세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말 막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뭔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논란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기침해서 죄송해요. 방해가 되셨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최기륜님, 미국과 우리가 우방인 건 분명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균형 있게 잘 대처해야 한다.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런 지적 주셨고요. 이민정님은 글쎄요, 이건 딜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강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까지.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10월에요. 감찰 조사를 받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감찰 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적절한 징계도 있어야죠. 하지만 도를 넘는 감찰 행위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웃으면서 바른정당 어떡하냐 우리가 이랬었는데 정말 오늘은 웃음기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말 야권 재편 얘기 오늘 뉴스닥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개들의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세요. 강형욱 훈련사를 만나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15kg 이상 반려견,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입마개를 외출 시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형욱 훈련사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경은 충북지방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 미행, 이런 식의 무리한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잘못을 하면 감찰 받아야죠. 징계도 받아야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무리였길래 이 여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경찰의 내부 감찰 문제에 이번뿐이 아니다 주장하고 나선 분,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숨진 여경분, 이 피모 경사신데 어떤 이유로 처음에 감찰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처음 감찰이 시작된 것은 익명의 투서 때문입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가 됐어요? 예,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는 익명의 투서가 두 군데 아마 거의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하나는 충주경찰서 근무하는 곳에 투서가 접수됐고. 근무하는 경찰서에 하나. 예, 하나는 상급관청인 충북지방청 감사실에 투서가 접수된 겁니다. 충북경찰청으로 또 하나. 예. 그러면은 투서가 접수되면은 감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익명의 투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음해성 투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상, 규정상. 예. 실명이 아닌 익명의 투서들은 이거는 모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가치를 두지 않고 아예 각하시켜버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각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충북지방청에서는 이것을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찰이 이루어졌길래요? 미행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이죠. 미행을 경찰서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 혹은 집으로까지 따라가면서 미행을 했다? 그렇죠. 미행하면서 촬영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래 감찰이라는 것이 그 사람 모르게 뭔가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은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근무 태도와 관련해가지고 감찰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령 이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든가 부패 행위 같으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서 돈을 받는다라든지. 그렇죠. 부패 행위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근무 태도에 관한 투서였군요.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 며칠 전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다라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몇 개월 동안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것이 현재 확인된 건 녹취록상 확인된 걸 보면은 사찰하고 동영상 촬영하나 감시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은 집에까지 가서 다 확인했다. 차를 끌고 와 차를 대놓고 오는 거야. 저 뒤에 교화의 뒤에 우리가 집에서부터 확인하고 뭐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일상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촬영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럼 도대체 그 투서 내용이 뭐였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익명의 투서. 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예. 이 두 분이 워킹맘이거든요. 이제 부부 경찰관입니다. 부부 경찰관.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거의 이제 애를 아침에는 그냥 챙기죠. 예, 예. 근데 1년에 한두 번 혹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남편이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출근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남편이 아이를 봐야 되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아이들을 밤에서 학교로 보내주거나 예. 하는 이런 걸 챙기고 한 20-30분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경찰서 다시 출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경고든 징계든 뭔가 받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 텐데 과잉된 감찰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확인을 해도 이 근무 태만 행위라든가 근무 태도와 관련된 행위가 안 보이는 거래요. 아무것도 증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렇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10월 19일 날 예. 첫 감찰 조사를 하죠. 하루 전에 서면으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합니다. 예. 아무 그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지각한 걸로 3번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지각한 적이 없는데? 예. 지각 3번으로 하고서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도 하지 않았는데 3번으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인정을 해야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또 조사가 나오고 이건 명백한 협박이죠. CCTV를 깔 수밖에 없다. 경찰서 CCTV를 모두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지각을 3개 찍어라 합니다. 그 CCTV를 다 깐다는 부분에서 이 피경사가 심하게 압박을 받았을까요? 19일 조사 때는 징계를 받든 뭐 하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25일 날 감찰이 다시 내려옵니다. 10월 25일 날 2차 조사. 예. 2차 조사인데 이때도 절차를 어기고 서면 통지를 안 하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안 받았으니까 단순한 면담인지 알고 그냥 올라갑니다. 예. 그것도 안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아마 참혹한 협박 공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수사팀까지 진흥팀의 근무하는 수사관까지 포함시켜서 내려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할 텐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뭔가 이 피경사한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랬던 건 아닌가? 아니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경찰청의 감찰반이 했을까?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예,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라는 성과 지표가 있어요. 자체인지 처분 실적. 예. 그러니까 감찰반이 활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인지해서 밝혀내는 사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점을 줍니다. 바로 이 성과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의 장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상한 사건으로 키워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에 수사관이 포함되는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32년간. 그런데 감찰팀의 수사관까지 포함시켜서 너 형사 입건을 할 거야라는 공갈이거든요, 사실상. 아니 형사 입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인정한 것도 없는데 무슨 형사 입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겠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수사관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감찰 조사가 시작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상급자가 쫓아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아하. 갑자기 불러서 이러는 게 어딨냐 하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내려온 이 아마 얼굴이 엄청나게 굳어있고 혼이 빠져있는 것 같다는 것이 주민의 증언입니다. 혼이 빠진 몇 시간 조사받은 거예요? 두 번째 조사. 3시간을 받았는데. 3시간 받고 돌아왔는데 혼이 빠져 있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완전히 혼이 빠져있는 것 같은. 주변에다가 뭔가 남긴 이야기나 뭐 유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없죠. 지금 그렇게 2차 조사 받고 와서 바로 다음 날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목숨을 스스로. 그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아예 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예. 내부 감찰이 허술해서 항상 이게 비판을 받는 일인데 예.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감찰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과잉해서 무리한 사생활 침해까지 무리한 성과주의로 이어졌다면 이건 문제일 텐데 충북지방청의 입장은 이렇더군요. 경사가 경찰서 바깥도로에 주차하는 걸 영상으로 촬영한 건 맞다. 하지만 출근을 늦게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지 미행한 적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거는 감찰 조사한 게 아니라 투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행을 하지 않고 그 동영상을 주차하는 건 어떻게 찍죠? 감찰 조사를 하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은 따라다니고 미행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이렇게 촬영한 게 아니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녔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이유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있었죠. 바로 지난해 7월인가요 있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동두청 경찰서 고 최모 여순경. 친구와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하니 한 규정 수치에 미달하는 0.025 정도 되는 것을 엉뚱한 이성관계까지 막 뒤져가지고 나중에 자살로 몰아가죠. 음주 운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징계를 했으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사생활까지 털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것도. 아하. 알겠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무리한 감찰,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감찰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분명히 해보지만 감찰이라는 건 내부 감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제보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매뉴얼, 규정에 따라야지 과잉해서 사생활 침해, 사찰까지 허용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건 분명한 것인데 도를 넘은 성과주의가 불러낸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요. 경기도가 먼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무게가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을 할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라.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1차에 10만 원, 2차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겠다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명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통령이란 별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분한 것 같고 그냥 반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개반장?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맨날 혼나야 되니까 반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네. 그래요. 요즘에 정말로 잇따라 개물림 사고가 벌어지면서 우리 개 반장님, 개통령님의 마음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속상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아쉬운 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려문화라는 것도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다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겁도 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아지자 안전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곳이 경기도입니다. 15kg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외출 시에 반드시 입마개 착용, 끈도 2m 이내로 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와, 이게 뭐지라고 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대체 이거를 누가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전문가가 포함돼서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 15kg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카스파니엘이나 예. 조금 등치가 큰 비글 정도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그마한 말티즈, 푸들 뭐 이런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근접할 텐데 예. 그렇다면은 이게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은 안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니까 몸무게 15kg이 네. 그렇게 큰 개도 아니려니와 그 몸무게로 모든 성향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럼요. 왜냐면 제가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해서 제가 의뢰받는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크기나 이런 걸로 그 견종의 어떤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건 실수라고 하잖아요. 아이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에요. 1도 모르고 만든 법. 아니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 사이에 워낙 잇따라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입마개 얘기, 목줄 얘기는 많이 나왔던 대책이잖아요. 아마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이게 입마개는 내 반려견이 나조차 만지기 힘들고 나조차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때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공격 성향을 갖고 있었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산책이라고 하는 걷고 냄새 맡고 소변 보고 이런 활동들의 순환이 필요한데 밖에 나갔을 때 공격적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의 교육상, 치유상 입마개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입마개를 추천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공격적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모두에게 입마개를 씌우면 안 되듯이 걔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맞을까요? 그럼요. 입마개를 안 알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반려견에게 15kg 이내의 반려견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이상, 너무 지나친 거고요. 이거는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동물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대책을 하나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주 간단한 대책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다 막아버려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개한테 물려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지금 된 상황이면 그럼 뭔가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내놓는 거 아니겠는가? 뾰족한 대책을 그럼 말해보시오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네. 이걸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또 얼마든지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죠. 무겁게 물어야 된다, 그때는. 그렇죠. 그럼요. 그건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줄을 풀어놓거나 아니면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겠다.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반려인들조차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대로 개를 키우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라. 관리하도록 유도해라. 이건 찬성한다 이 말씀이세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고요.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를 뺏어와서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공격적인 강아지를 만든 반려견이 공격적이면 보호자가 그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만든 것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런 식의 법률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영욱 훈련사님의 견은
모든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예, 관리 감독을 더 잘하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손쉬운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대책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네. 꼭 지켜야 할 에티켓. 네. 한 두 가지만 좀 전해주고 가시겠어요? 두 가지면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산책을 할 때는 줄을 매고 산책을 하는 것. 예. 내 반려견이 한 배변은 항상 잘 치우는 것. 그건 이제 반려인들 입장에서의 패티켓이고 네. 반려견을 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된다? 강아지를 보고 아는 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냥 뭐 이쁘다고 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예쁘다, 귀엽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면은 스스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속으로 해라. 이쁘다. 왜 그래요? 걔한테는 그것도 자극이 됩니까? 지나치게 반려견을 많이 이뻐하는 것도 만지려고 그러고 또 꼬집으려고 그러고 안으려고 그러고 얼굴 갖다 대려고 하는 것들이 반려견을 더욱더 예민하고 또 방어적인 반려견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은 반려견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쁘면 속으로만 예뻐해라. 반려견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반려 문화는 이런 진통을 겪더라도 성숙해야 한다. 이것만은 분명하니까요. 하실 역할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강형욱 훈련사였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추억의 소리를 찾아 장터 한 바퀴 정선 5일장 편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와 해 뜨기 전에 자리를 펼칩니다. 오늘 갖고 나온 건 다 팔고 가겠다는 야무진 결심. 시골 장터는 일찍부터 달아오르네요. 요거는 수수 볶음이고요. 요거는 메밀 전병. 저거는 메밀 전. 요거는 녹두전. 옛날 음식. 없을 때 먹던 음식. 예. 한 번씩 오시면 맛보시려고 들어오시죠. 드셔보셔요. 목은 하나 있어요. 할머니 치마꼬리 잡고 따라오던 꼬마들이 귀민머리 센 중년이 되어 다시 찾는 곳. 처음에는 강원도 사람들만 아는 장이었는데 어느새 전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 됐습니다. 정선 울장 왔어요. 놀러 왔어요. 곤드레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하남시에서 왔고요. 근처에 이제 캠핑 왔다가 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규모 자체도 클 뿐더러 약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장하고는 또 비교해서 볼 게 있네요. 이것도 내가 이제 말려서 해. 모든 거 말려가지고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믿고 사가는 거지 뭐.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 두고예요, 어머니. 이거 쫄깃쫄깃하니 내일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안 굳어요. 내가 30살부터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71. 고생 많이 했죠. 말이 쉽지 42년인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 먼 데서 전라도 어디서 왔어요. 또 부산서 왔어요. 또 대전서 왔어요. 뭐 이렇게 오시잖아. 그럼 아우 감사하다고. 그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랬죠. 여기 옛날에는 그 삼척서 꽃감을 한 접 사면은 100개인데 굽이 하나 들어와서 하나 먹고 하나 들어와 하나 먹고 마지막 굽이 오니까 100개가 다 나가더라고요. 100굽이라는 거야.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있을 제 올래 예전부터 있어 전해 내려온 시장을 부르는 말 재래시장. 굽이굽이 이어지는 강원도 골짜기처럼 정선 아리랑처럼 정선 5일장의 먹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정선 5일장의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 입막의 의무화. 경기도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15kg이 넘는 개면은 무조건 입마개를 한 채 외출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 처음 걸리면 1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강영욱 훈련사,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강 훈련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지금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들으시고 박찬수 님도 탁상 행정의 전형 같습니다. 몸무게로 맹견을 규정 짓는다니 말이 됩니까? 반면에 서효수 님은 아니 단속 강화 환영합니다. 이러셨고요. 박준영 님도 입막에 찬성한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 꼬리치며 달려드는 거 너무 겁이 난다. 지금 문자가 와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이거 밖에서 표 좀 세주실 수 있어요? 찬반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예, 뉴스닥 진행하는 동안 표를 좀 보내주세요. 입막에 무조건 의무화 15kg 넘는 개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 그 사이에 뉴스닥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커플룩이세요? 아주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네. 얼굴은 네. 일단 허 소장님은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해 보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네. 사실은 제가 농담조로 지금까지는 네. 허 소장님 우리 그랬잖아요. 네. 바른정당 어떡합니까? 농담조로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웃음기를 쏙 빼고 제가 나라 이름 표정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아니 바른정당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속된 말로 을러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당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왜요? 이제 정당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 예,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 9분 이제 뭐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그만두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처 직원 중에 한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예.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뭐 축하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청장 돌리기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그래서 상황.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이준석 최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예, 예.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예.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예.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그 입당계, 그러니까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른정당을 나가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어제 동지들에 대한 이 문자도 그랬지만은 어제 그 정론관에 국회에 서가지고 이제 8분이 서가지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전문을 읽었어요.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발췌된 걸 보셨겠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디에도 지금까지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아서 해달라면 미안함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신감 같은 거, 동지에 대한 기회감 같은 거. 이준석 의원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친하다 생각 안 했던 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짝사랑이었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바른정당에서 있으면서 뭐 희노애락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보수 재통합을 위해서 뭐 큰 물로 갑니다. 뭐 이런 느낌의. 갑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788-0146 팩스번호 입당하고 싶은 분 784-5078
뭐 팩스 번호 이런 거를 문자를 돌리니까 네. 남아있는 분들의 배신감 같은 게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별의 문화가 정당에서도 그렇고 또 뭐 부부끼리 간혹 그 이혼할 경우에도 그렇고 깔끔하고 편한 그런 이별이 아니라 항상 뭐 원한을 남기고 이런 뭐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해서 헤어지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는. 아름다운 이별은 유행가 가사에만 존재하는 그런 거죠. 형용모순이죠. 그렇군요. 바른정당.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바른정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1명 의원들 남은 분들 그리고 남은 다른 당원들이 어떻게 추스리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이제 한 3, 4일 정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의원 11명 남았죠. 예. 그게 잘 추스려지면은 11명으로 또 이제 또 하던 거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 관리가 잘 못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질의멸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명은 공고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마지막 의총에 이제 그때 20명이 모였을 때 마지막 의총에 제가 갔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걸 좀 중재해 보려는 노력이 이제 있었죠. 중간에 예를 들어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통합전대 같은 걸로 통합전대도 있고 전대 연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연기하고 좀 시간을 갖자 이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합의점이 좀 나올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솔직히 밖에 기다리던 기자들은 밤 12시 돼가지고도 야, 이거 우리 기사 다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거 봉합되는 거 아니야?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12시쯤에는 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점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통합전대랑 전대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완고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타결이 안 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11명이 남긴 남았지만 그 안에도 조금 더 잡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과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지금 그걸 지금 서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숙제군요. 숙제입니다. 숙제. 사실상 안 되면은 추가 탈당 가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데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제 원내대표 맡고 있는 그 누구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예고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추가 탈당은 뭐 있을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이라 얘기할 때 9명의 주호영 대표도 원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새로 한 분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이제 떠나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신 분 없습니까? 바른정당? 제가 뽑아왔습니다. 성모 소장님이. 탈당파들을 뽑았는데요. 뽑아오셨죠.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명분과 실리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분당, 탈당, 뭐 합당 이런 거에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이 다 들어있지만 이 명분 결국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근사해야만 국민들이 거기 동의를 해주고 그게 탄력을 받는데 그게 정치죠. 이분들은 뭐 어떤 명분도 없어요. 왔다 갔다. 포장이 잘 안 됐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명분이었죠. 포장이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최악의 명분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포장을 조금 더 한 게 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수가 뭉쳐야 한다. 그럼 뭐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지지자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라서 자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대탈출극. 뭐 졸렬한 어쨌든 탈출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탈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막기 위해 가지고 보수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원래 교섭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당은 귀찮습니다. 무슨 말이면 정당수가 많을수록 교섭단체가 특히 많을수록.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방송가에서도 그 원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뉴스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해가지고 교섭단체까지는 종정을 동일한 분량으로 거의 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주체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뉴스에 나가느냐 의견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토론을 간다 보세요. 그럼 공식적인 토론회 같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명만 앉아 있는 거랑 바른정당 1명 더 앉아 있는 거는 무게감이 압박감이 다르죠. 2대1 구도냐 2대2 구도냐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의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어딜 가더라도 여당은 2대1 구도로 이제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살면서도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예. 고깃집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할 때 2대1 구도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2대1이냐 3대1이냐는 천지 차이죠. 2대1이냐 2대2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고깃집 이론으로 봐도 그런데 그걸 지금 뭐 정당이 교섭단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분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혹시 오늘 하한가로 국민의당 쪽 잡아오신 분 계세요? 저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전 잡아오셨을 줄 알았어요. 오늘 바른정당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당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급격하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유성엽 의원이 일단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격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자 안 대표도 지지 않고 또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하한가는 이준석 의원이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오로지 이제 반문 발언만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라가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제 당 대표 될 때 내가 돼야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실제 당 대표 되고 지지율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이제 반문 발언만 계속 하는데 그것이 호남 정서나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많이 어긋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 지역구 의원,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힘들고 불안해요. 지금 저게 우리 호남 정서를 반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호남 의원들은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유성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안 대표에게 당대표 나서지 말라고 했던 거다. 지금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물러나란 얘기잖아요. 그러자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갈 템 나가라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테면은 나가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내 길을 가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호남 중진들이나 호남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일관되게 몇 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고립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극중을 이야기하지만 극중이라는 건 진짜 틈바구니가 없는 중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돼서 이제 말라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저는 보고요. 그만큼 안철수 의원이 처해 있는 입장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당장 7개월 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면 호남에서 한 명도 당선되기 어렵다. 그럴 정도의 극단적. 지금 바른정당에서 탈출해가 가는 분들도 지방선거가 제일 큰 변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온갖 포장을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에서 다 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공포감으로 지금 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결국 여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많이 빠져가서 자유한국당 규모가 커지고 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구애가 러브콜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건데 바른정당 11명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무너졌습니다.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의당 지금 내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갈라지면 그다음에 재편이 어떻게 될 건가. 294. 이거 바른정당 분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소장님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또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호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평소 하시던 모습이랑 좀 다르게 좀 요즘 과격해진 발언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급하다는 거군요, 이 정도. 급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바른정당에 대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결별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좋은 연대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연대하기 위해서는 뒤에 몇 명이 따라오고인지 숫자는 체크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 뒤로 몇 명이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뒤에 내 뒤에 11명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해서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은 9명은 따라와야 되네요. 내 뒤에 9명 뭐 그 2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간당간당한지는 저희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아니 9명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거는 뭐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를 출당시키거나 아니면 비례대표가 남고 호남계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에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예를 들어 없어지니까.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주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9명이라는 숫자의 그러니까 비밀. 안철수 대표는 항상 뒤에 적어도 내가 지역구 의원 한 10명 정도는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그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그러면 그 9명을 채우냐 못하냐 숫자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의 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숫자가 진짜 묘한 게 제가 어제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떤 분 한 분이랑 그 숫자를 세보니까 7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아니요. 잘 못 세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언론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7, 8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분의 분석이었고 허성모 소장님은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일당이 깨어지면은 하반기 국회의장도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상임위 배정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사법 권력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거고 이제 행정부 청와대 권력과 국회 권력 두 개인데 이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다면 청와대가 전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러브콜 갈까요? 국민의당에서? 저는 뭐 100% 한다고 100% 봅니다. 간다고 보세요. 호남 의원들 그럼 호남 의원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값을 올리면서 명분만 생기면 바로 일부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국민의당 내용 사태를 이런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재편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여권은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 정치판을 봤습니다. 오늘 하한가하다 시간 다 갔습니다. 상한가 가보죠. 허성모 소장, 상한가 누구 올라오셨습니까? 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지만 크게 화제의 대상이 잘 안 됐어요. 그냥 웃는 모습, 대통령 떠날 때 이제 뭐 대장 없으니 우리 좀 편해졌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화제가 되고 했는데 와이셔츠 이렇게 걷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희경 의원이 어제 색깔론을 탁 제기함으로써 제 느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들한테 한번 각인되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누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관심 받을 사람들 골라오는데 친박 돌격대. 친박 돌격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돌격대들. 잠깐 기다리세요. 허성모 소장. 임종석 비서실장. 전희경 의원의 국감 발언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색깔론, 전대협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전희경 의원이. 그러니까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다. 또 그 전대협 출신들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 실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인사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전대협을 했던 거 맞고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문하게 하는 등 그 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4, 5, 60대들은 임종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 다 하면. 근데 20, 30대는 임종석을 잘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임종석을 전 세대 다시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플러스라고 보세요? 저는 플러스라고 보죠. 색깔론 재개봐야 지금 먹힙니까? 일부 자기 극단적 지지자만 좋아하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에 어떤 변혁을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쓸데없는 별 뭐 쳐다볼 만한 이런 가치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40대가 넘어서도 20대의 생각만 갖고 살면 그 사람들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임종석은 가장 빨리 자기를 변신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운동권 학생에서 빨리 현실 정치인으로 변화하면서 빨리빨리 정리했고 재선 의원을 냈고 당의 사무총장을 냈고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했고 지금 비서실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로를 보면 자기의 가장 유망되는 정치인인데 그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전희경 의원이 인지도 쑥 올라간 겁니다. 완전히 띄워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친박 돌격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누구예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홍준표 대표의 이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른정당 탈당파 지난번에 나간 13명이랑 이제 나간 9명 해가지고 한 22명 정도와 연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돌아오는 12월에 원내대표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친박 청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밑으로 의원도 다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게 정결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친박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13명 지난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13명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럼 뭐 사과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당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 면박을 다 주면서. 모욕적인 발언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9명에게도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다 빼놓고 시작해야지 본인들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원내대표 경쟁이 결국 홍준표 플러스 탈당파가 미는 김성태 의원과 예. 그다음에 친박이 지금 홍문종 의원 간의 대결로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대 홍문종. 네, 홍문표.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들이 뭐 어느 쪽을 응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 친박이 이긴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들어간 분들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네. 친박이 이긴다 하면 지금 홍 대표가 네. 사실은 최고위원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았습니까? 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뭐 여기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정리가 된 거라고 보세요? 최경환 의원은 못 밀어낸다. 못하니까. 또는 못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안 밀어낸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딜하고 우리가 항상 것이다. 얘기했듯이 밀어내면 자기 불신임 투표거든요. 그거는 신임 불신임 투표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안 걸 것이고 이미 탈당파가 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는 세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돼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 밀어내버리면 일당 되는데 방해가 돼요. 아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 핵심을 밀어내버리면은 들어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권이 너무 세져요. 그러게 되면 오히려 홍준표 대표 자신이 위해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을 절절하게 싸움을 시켜놓고 있어야만이 자기도 독자적으로 중간에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계파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은 정치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게 다 선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선거와 권력투쟁. 선거와 권력투쟁. 예, 이 복잡한 판을 이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닥 보드 닫기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개 입마개. 문자가 오늘 라디오 재판정이 아닌데도 많이 들어왔네요. 68대 32. 강영욱 개훈련사의 입장을 여러분 설득을 다 들으셨는데도 입마개 하자가 더 많아요. 하자가 더 많아요. 이번 개물림 사고 정말 충격적이고 그동안 사실은 반려견들 때문에 좀 속상한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쪽이 68%. 아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씌우는 거는 반대한다 쪽이 32%로 지금 청취자들 문자 보낸 청취자들이 한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근데 규제를 하려면 끝이 없는 게 전 동네에서 이거 길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작은 개 5마리 끌고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무서워요, 그것도.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뉴스닥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개 입마개 문제는 한번 다시 진지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입마개 찬성 의견이 많다라는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또 반대의 문자가 쏟아집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픈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압박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기를 팔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한테도 뭔가 그런 실리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한테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비용 문제 이걸 이제 높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국방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 심의 국회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지 않나.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도 그런 얘기. 지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국회 연설이 더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물밑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발표할 때도 이 발표의 어떤 수위 같은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국회 연설은 그냥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계방. 애드립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막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분담금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걱정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려면은 북핵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죠.
북핵 상황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도로 안 좋은 이야기 어떤 그렇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면 또 일부 박수치는 국회의원들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요. 무력으로 우리가 공격하자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 치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애드립으로 이제 이게 뭐 한국이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 일본도 지금 무기 사는 이유가 뭐냐? 북한 때문이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기립박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깜짝 놀랄 대목을 걱정해요.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너무나 대화적인 유화 국면의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반면에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지금 열어놓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성 면에서 비율 면에서는 지금 그 두 번째, 또 공격적인 얘기 그러면서 바로 무기 얘기를 바로 꺼내는 그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미 FTA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FTA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FTA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죠. 그렇게 다 물릴 가능성.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기는 조금 더 사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 그러나 압박과 제재 가지고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그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물밑 대화 이거 수면 위로 올려라 말이야.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번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북한의 미국 국장도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그동안에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자백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알려진 비밀이었지만 이제 양쪽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수면 위로 올리고 미국 그러니까 대화와 접촉과 대화를 시작해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북 대화에 어떤 물꼬를 좀 터봐야 되겠다. 특히 평창 올림픽 문제도 있고 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남북 대화를 해야 되겠으니 미국 간에도 대화를 하는 그것은 첫 단추를 좀 꿰줬으면 좋겠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의견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전쟁은 안 된다. 압박을 하되 전쟁은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화다. 이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번에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쟁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그것은 미국도 그 얘기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압박과 제재에 그동안에 동조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북한 태도 변화가. 투자한 명단 정말 양파 껍질처럼 까도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처음 아니에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명단을 공개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2013년 작년이죠. 2016년 그리고 올해. 2013년 처음 명단을 공개했을 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때 누구 들어있었죠? 너무 명단이 많아서 몇 명만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러시아 부총리 부인, 마르코스 전 필리핀 독재자 장녀, 몽골 국회 부의장 등등해서요. 대통령부터 고위 강요, 재벌가의 이름이 줄줄이 당시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뉴스타파가 취재를 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조세 회피처에다가 돈 넣어놓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놀라운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과 효성, OCI, 대한항공, 등등 250명 가까운 재벌가 명단이 확인이 되게 됐습니다. 이 작년에는 파나마 페이퍼 파동이 또 터졌는데요. 이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곳에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더니 2013년 공개한 자료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매형 덩지아구이. 시진핑의 매형? 네. 이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조세 회피처에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서 또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닐 것 같아요. 아직도 분석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명단이 공개될 겁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채로 한강물 걸러내는 격이다입니다. 채로 한강물을 걸러내는 격이다. 네, 우리 음식할 때 사용하는 채 있잖아요. 걸러내는 거. 이걸로 한강물 걸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죠. 걸러내질까요? 그냥 안 빠져나오겠죠, 물이. 물론이죠. 이 조세회피처 투자 명단을 적발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매번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엄청나게 큰 소란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별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크게 놀라진 않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할 정도 수준이 됐어요. 예,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매번마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럴 정도 수준이 됐으니. 정치인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013년에도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한국인 182명 명단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이 몇 명 될까요? 몇 명이나 돼요? 48명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전체의 0.5%인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명단 195명 명단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르고요. 이번에 공개된 명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막상 조사해보면 이중국 적자라고 해서 쏙 빠져나가고 깡통계좌라고 해서 쏙 빠져나가고 이미 투자하고 싹 흘러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쏙 빼가지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세법 적용을 또 받지 않아서 쏙 빠져나가고 모두 요리조리 법망을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찾아내도 끝이 없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 찾아내봐야 별 소득이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유리알 지갑인 서민만 불쌍하다입니다. 이 세상은 넓고 조세회피처는 차고 넘칩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라서 조세회피처로 규정한 곳이 36개국이고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곳까지 합하면 50개국 이상입니다. 와.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심지어 미국도 조세회피 천국이란 말을 듣습니다. 미국도요? 주별로 한 3개 주 정도에는 거의 세금을 안 매깁니다. 탈세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구멍이 있다. 왜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한 주에 꽉 몰려 있을까요? 그런 곳이 세금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탈세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검은머리 한국인에 의한 조세회피처 투자 금액이 640조 원입니다.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화 쪽으로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정리가 되네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는 사업가 출신이고 뭐 심하게는 이제 평론가들이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사꾼처럼 가는 곳마다 딜을 한다. 네. 그런 어떤 실리 추구의 대통령이라는 거,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는 걸 깔고 이것이 북핵과 한미 FTA, 뭐 한중 관계 언급할 때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걸 계산에 넣고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물건을 좀 사주더라도 무기를 좀 사주더라도 대화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대화 쪽으로 좀 넘어가자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야 돼요. 다른 뭐 아베는 할 일도 없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는 할 겁니다. 뭐 중국이 미국 무기 살 일은 없지만은 대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적으로 물꼬를 트는 소위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북한도 남북 대화에 상당한 정도의 성의를 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활용을 해야겠군요. 트럼프의 방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애드립이 거칠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오늘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 이어지는 국회 연설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방한 소식으로 뉴스들이 거의 덮이는 분위기인데 네.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간 하나를 잡아오셨네요. 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이 전 세계 정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네. 예. 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에 본사를 둔 로펌 이 애플비가 67년 동안 관리해온 내부 파일 1,300만 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1,300만 건.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세계 67개국 언론사와 공조를 해서 이곳에 투자한 인사들의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이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명, 유명 가수와 배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이 조세회피처 명단,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67개국 언론사와 공조를 해서 네. 출연했고 67년 동안 관리해온 거고 67이네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명단에 들어있다면서요. 그 우아하고 약자들을 감쌌던 엘리자베스 여왕. 저도 좀 놀랐는데요. 명단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세회피처에 약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46억 와. 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왕실 자산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이번 아시아 순방에도 동행한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네. 이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예. 뭐 이렇게 해서 강요와 정치적 후원자 10여 명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수석 정치자금 모금책도 있고요. 록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 보노 이름이 있어요? 네. 팝스타 마돈나도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돈나까지. 한국인 명단도 있는데요. 232명이 있습니다. 예. 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현대상사, 효성그룹, 그리고 또 개인 명단, 법인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32명이 조세회피처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스공사도 있어요? 네. 공기업까지 조세회피처에다가 네, 맞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다. 참 그래요. 충격적인 뉴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계 정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정말 까도 끝이 없다. 까도 끝이 없다. 이 조세회피처의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12시 반쯤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하는 건 25년 만의 일이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북핵 메시지를 내놓을까?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어떤 요구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침 추위가 시작된다는 입동인데요. 이미 한겨울 같은 남과 북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지독한 겨울을 불러오지는 않기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트럼프의 방한 소식부터 봐야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한국을 찾죠. 예. 외국 정상의 방을 두고 이렇게 관심 뜨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고로 예우를 하는 국빈 방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중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국가에 대해서 국빈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게 한 번이라면서요. 네, 단 한 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 번의 카드를 쓴 거예요, 이번에. 고민 끝에 쓴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북핵 문제가 핫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를 넘어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요. 평택 미군 부대 또 용산 기지를 들른 뒤에 청와대로 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후 각계 인사 또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칩니다. 예. 국빈을 맞는 청와대가 그야말로 비상인데 근데 비상 상황이 또 있습니다. 비상 상황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집회 때문인데요. 찬반 집회가 한 100여 개가 지금 신고가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진보 성향 단체들의 같은 경우에는 노 트럼프 공동 행동을 꾸려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고요. 예. 또 저녁엔 촛불 집회도 이어지는데 청와대 방면 행진을 한다 이런 계획도 있네요. 반대로 대한애국당은 보수 성향이죠. 예.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최고 비상령을 내린 상태고요.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모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뭐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합니다만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댓글 수사 방해팀의 구속입니다. 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관여한 사건, 그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들 결국 모두 구속이 됐죠?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누굽니까?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예.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고모 전 국정원 국장 등이 구속됐는데요. 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거는 사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검찰 간부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여기에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네요. 예. 이들은 모두 국정원 내에 이른바 현안 TF를 꾸리고 조직적으로 댓글 수사 또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국정원 변호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어서 현지 검사가 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대체 억울하다는 또 편지를 써놓고 사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네.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고 합니다. 지켜보고요.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당입니다. 바른정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내용입니까? 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집안 싸움이 이제는 국민의당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유성업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네. 지금이라도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꾀했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발이죠. 이에 대해서 독일 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안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아서요. 정상적인 문제적인 범위를 넘었다. 끝까지 같이 갖지 못할 분이 있더라도 나의 길 가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렇죠. 유성애 의원한테 지금 답가를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하거든요. 아마 내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최대 현안은 북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보다 더 일본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일본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까? 둘째, 한미 FTA는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 것인가? 셋째, 요사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인가? 이거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대북 메시지. 저 멀리 미국 땅에서도 그렇게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던 트럼프인데 한반도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트위터에 대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과 함께 전망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케줄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건 정상회담하고 국회 연설 이 2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십니까? 근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와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비중 높게 거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 그 자체의 그 트럼프의
본심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무기를 팔자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북핵 메시지를 내놓긴 내놓을 텐데 북핵 문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그 내심에는 무기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그 성공하지 않았어요. 무기 팔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무역 역조 시정하라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 아베로 하여금 무기를 사도록 만들었는데 아베로서는 지금 뭐 그 무역 역조 시정보다는 차라리 무기 사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나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베가. 그런데 우리는 뭐 북핵 문제 핑계대고 무기까지 더 차가지고 군사대국으로 갈 일은 없고 특히 그 일본의 대중국 압박 전략 미국과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문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험악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도 어떻게 예측 못하고 저는 더더구나 정보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일본에서 아베가 최고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좀 더 조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비슷하게 전략적인 데는 끝났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략적 대화는 끝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저도 지금 저는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는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두 가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뭐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발언들은 워낙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정 장관님? 아니 좋게 보면은 진짜 아주 예상과는 정반대로 아주 부드러운 얘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고 그러나 일본에서 했던 것만큼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일본에서 막 골프도 같이 치고 4번이나 밥도 같이 먹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보다 더 가까울 순 없다 할 정도로 친했는데도 무역 얘기 나오자 일본하고 우리의 무역 관계는 not fair, not